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을 각각 지명했는데요. 차기 외교 안보의 투톱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미중 관계에는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육상과 해안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사실상 했는데 사실 블링컨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이렇게 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한반도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두 사람 다 이제 그 외교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NSC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서는 국무부 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그 외교위원회에서 총괄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굉장히 젊은 사람, 4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국무부에 일을 하다가 부통령 그 안보보좌관으로 갔는데 그 선임자가 그 토니 블링컨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동맹에 대한 강조라든가 혹은 다자주의 접근, 그리고 그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초기 그 기초를 잡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흡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텐데, 근데 이게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또 이란식 해법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이란식 해법이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이란 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JCPOA라고 해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여기에 독일하고 이란 해서 7개 국가가 들어간 다자 합의체이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란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에 그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해서 이란이 핵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핵무기가 실제 생산될 때까지의 기간을 수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늘렸다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위원회에 사찰을 허용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지만,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탈퇴할 때 명분은 동결은 했지만 종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은 제재를 했지만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다.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해서 사찰할 수 없었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 회담이 아니고 7개 국가가 맞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했다고 해서 JCPOA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핵심이 이제 미이란 갈등이었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이미 북한하고 이란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개발 상황이 상당히 진전돼 있고 우리가 관측하기로 이미 다탄두 핵미사일까지도 개발했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다르고 또 북한은 경제 체제가 이란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이란식 해법을 적용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일단 그 이란식 해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초기 단계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하고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에 대해서 보상한다라는 건 미국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자 합의인데 지금 북한 문제를 다자 합의로 간다고 하면 이제 중국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될 우려가 또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주체의 범위라든가 이슈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식 해법이라고 그래서 포괄적 위협 감소 조치라고 해서 무엇을 폐기할지를 먼저 정해서 엄브렐라 트리티를 만들고 그 밑에 각각의 이행 합의서를 만들어내서 한꺼번에 이행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방식도 이제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 방식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 이러한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위협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감축해 나가는 일반 군축의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처럼 보이네요. 일단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의 투톱이라고 하는 국무장관 내정됐고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이 됐는데 국방장관은 어떻습니까?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보도가 바뀌고 있어서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그 너무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니냐. 네, 너무 남성 백인 중심으로 돼 있다 이런 비판이 그런 있죠. 비판들이 있어서 그걸 고려한 아마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셸 플로노이라고 전 국방 차관했던 그 여성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된다고 하면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되는 셈이고요. 그런데 그 이라크 전쟁이나 리비아 전쟁에 대한 입장이 너무 강경했었고 과거에 그리고 그 방산업체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는 로이드 오스틴이라고 중부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또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성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가 좀 고려된 그런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다양성 분야가 지금 반영될지 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일단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하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둘 다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또 다자 공조에 의한 국제 공조에 의한 해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좁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게 현실이고요.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동맹에 대한 강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조금 더 먹힐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의 정권 변화하고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2018년, 19년 겪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진 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배열을 해서 그 시퀀스를 만들어서 첫 번째 그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지금 사실상 끝났는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 또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12월에 있는데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한 셈인데 이제 좀 북한이 공식 입장을 좀 내놓을까요? 지금까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식 문건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관심, 거의 대부분의 관심이 방역, 그리고 80일 전투 성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최소한 1월 그 8차 당대회까지는 내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의 그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라든가 이게 뚜렷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신년사가 될지 아니면 8차 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1월 한 20일경에 있을 그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1월 초 중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북한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상당히 좀 멀찍이 보시는군요. 내년 초쯤 되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걸 보면 북한이 제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으로서 첫 번째 관심은 이제 내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치의 핵심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2016년도부터 그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이후에 북한 경제가 약간 하락 국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방역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고강도 도발을 해서 새롭게 제재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면서 그 단기적으로 8차 당대회까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예. 뭐 지난 10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환율이 급락했다. 달러 환율이죠. 그러니까 북한 예, 예. 원화 대 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1달러당 북한 원화 기준으로 8,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6,000원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급락했다는 건 북한 원화 가치가 절상됐다는 거고 그만큼 물가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예.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봤을까요? 처형까지 했다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일단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공포 정치로 대응하고 있는 셈인데 과거에 화폐 개혁을 했던 시기나 이럴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네. 지금 거시경제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경제는 또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앞으로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 게 사실 제일 나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장기 전망이 있을 때 사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평소에 하지 않던 도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네, 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신문이라든가 관영 매체에서 연일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요. 이게 바닷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서 어업 활동도 하지 마라. 또 그리고 소금도 생산하지 마라. 염전을 가동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예. 근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 코로나19가 바다를 통해서 오염된다 이런 가능성은 저희 방역 당국으로부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막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보건의료 체계를 보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을 막는 방식이 일단은 환자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고 네. 식별이 되면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식별을 하려면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는데 북은 진단 키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방식이 차단이거든요. 네. 의심 환자가 있으면 가둬놓고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식이고 이것을 네. 위해서 강력하게 내리먹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방역에 허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강하게 문책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지난 7월 달에 그 탈북자 한 명이 개성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며칠간 이 사람이 잡히지 않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성 지역에 강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부 단위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예. 강력하게 차단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진단 키트를 제공한다거나 나중에 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거나 예. 하면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코로나 백신도 제공했을 때 받을지 안 받을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받을까요? 만약 코로나 백신이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 특성상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네.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 예. 아직 이 전략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예. 손을 벌리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감염병이 돌았던 사례, 예컨대 신종플루라든가 하는 경우에 보면 내부에서 독자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 내부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를 굴리려면 백신과 치료제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북이 은근히 받든 노골적으로 받든 요구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화제를 좀 바꿔서 저희 한반도 상황의 주변의 핵심 플레이어 하나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지 18일 만에 이렇게 예, 예. 축전을 보내서
미중 양국이 충돌 대신에 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관계가 그동안에 거의 뭐 충돌 직전까지 갔었고 그랬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예. 사람은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 대중 정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 정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안보라든가 혹은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력을 하겠지만은 예. 불공정 무역이라든가 혹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행태 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나쁜 행동을 할 경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무슨 5G 경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건 협력하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아무래도 협력보다는 경쟁의 부분이 좀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거나 혹은 신냉전식으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건 좀 지양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끝으로요.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시점에서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견제와 탐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그 미국의 대중국 입장, 미국의 대한반도 입장, 동아시아 입장 이런 게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서 던진 메시지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고 하나는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어찌됐든 동맹을 복구하겠다라는 네. 걸 명확히 한 상황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을 둘러본 거기 때문에 미국에 네. 대한 견제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